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지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4조 4,800억 원이나 매수를 했네요. 2,200선까지 단숨에 올라오는 데에는 외국인의 지속된 순매수가 컸습니다. 그리고 오늘 2,200선 아래로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은 덜한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약세 마감을 했는데 노출된 재료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무산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악재로 작용을 했고 우리 시장에도 역시나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 쪽의 낙폭이 더 큰 것은 그동안의 저가 매수 그리고 많이 빠진 종목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 많이 샀던 부분은 철강 쪽이나 운송장비 또 전기전자 업종들이었는데 이쪽의 매도가 지금 이어집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3%가 현재 넘게 밀리고 있고 철강, 운송장비, 화학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줄줄이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나 엔터 업종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커 보입니다. 시장에 노출된 재료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일단은 악재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고요. 갑작스럽게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도 2,200이라는 숫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에서 하루 빠지고 있는 것이지만 길게 쉬고 왔고 아무래도 좀 스탠스가 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시점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할지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18억 2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55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홍콩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유지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2월 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돼 온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에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CNBC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의 두 가지 이슈를 병합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또 분리대응을 통해 비핵화와 무역협상 모두에서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무선통신망에 중국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소식통은 백악관이 앞으로 첨단 기술을 두고 계약할 때에는 사이버 안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로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심각하게 끌어내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긴장된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민영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삼성중공업에도 인수제안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의 계약은 조건부로 삼성중공업이 더 나은 조건을 만일 제시한다면 기존 계약은 무효가 되고 삼성중공업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말씀드린 대로 2,200선이 단숨에 무너졌고 2,180선까지도 지금 무너진 상황입니다. 1.22%가 빠지고 있고 수급 상황도 꼬이고 있는데 일단 하루간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 흐름을 보시면 장중에 2,073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이고요. 현재도 저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파악이 됩니다. 반등이 V자 모양으로 장중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383억 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강하게 매수하던 외국인이 오늘 하루 만에 2,383억 원 던지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에 동참합니다. 일단은 505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하지만 투신연계금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733억 원 하락장에서 순매수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격이 큽니다.
이 두 종목들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워낙에 순매수 기조가 강했습니다. 이번 지난 한 달 동안 3.03%, 4.04%씩 각각 빠집니다. 이 정도면 코스피 나머지 종목들이 그대로여도 코스피 시가총액이 1%가 빠져내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현대차 0.4% 올라가고 셀트리온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도 빠지고요. 포스코 역시 낙폭이 큽니다. 12,000원이나 밀려 내려오는데 포스코 역시 전기전자 업종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록적인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장중에 28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단숨에 밀려 내려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한국전력은 1%대의 상승인데 일단은 경기 방어주 등이 오늘은 조금의 선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SK텔레콤, 신한지도, KB금융 일단은 통신 그리고 금융업종들 올라가고 네이버가 13만원부터 지금 12만 5,500원대까지 이틀 만에 내려옵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727.90포인트 거래소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합니다. 0.12%밖에 안 빠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 729포인트 장중 고점은 상승 포인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725포인트대까지 빠지긴 했는데 낙폭도 크지 않았고요. 현재 보합권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인데 외국인이 매도하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94억 원에 그칩니다. 기관도 491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617억 원 순매수하면서 일단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바이로메드는 빠집니다. 하지만 포스코캠텍, 신라젠 그리고 CJENM 보합인데 CJENM은 종일 상승 흐름을 가져가다가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포스코캠텍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그럭저럭 선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포스코캠텍은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HLB가 보합,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빠지는데 낙폭들이 크진 않습니다. 코오롱 티슈는 상승 전환했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 제넥신도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2.56%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아난티, SK모트리얼즈, 파라다이스 빠지는데 낙폭은 1% 내외가 기록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1122원 9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소폭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MSCI 내 중국 A주 편입 확대될 예정이다. 이 소식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2월 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 이제 MSCI 중국 A주의 비중 확대 결정을 2월 말에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MSCI가 작년 9월 달에 발표를 했었죠.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국 A주 대형주 비중을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확정은 2월 말에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EM 지수, 그러즉 신흥국 지수 내에서 중국 A주 비중이 작년에 0.71%에서 올해 9월 달에 2.8% 그리고 중형주까지 확대되면은 3.4%까지 내년에 증가할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같은 신흥국 지수 안에 있는 어떤 변화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이 늘어나고 한국 쪽은 줄어들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 A주가 확대 편입이 되게 되면은 또 5월 말에 한 0.4%포인트, 8월 말에는 0.3%포인트 감소를 하면서 총 0.7%포인트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MSCI가 신흥국 지수에 대해서 추종하는 부분이 약간 2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론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9조 원 가까이 유출될 수 있다. 하지만은 지난 과거 여러 가지 경험치를 고려하게 되면 4조 원대 유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1월 달에 외국인 매수 금액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이 현실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올 한 해도 외국인들 매수에는 거의 그렇게 크게 두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우려감이 큰 상황들인데요.
일단 작년에 처음 중국 A 지수가 EM 지수, 신흥 지수 쪽에 편입이 됐었을 때 이 리밸런싱 당시에 국내 시장 영향을 보게 되면 5월 달에 처음에는 총 상위주 중심으로 한 2천억 대가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8월 달에는 오히려 살짝 순매수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 일단 어떤 지금 막연하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중에서도 일단 비차인 매수, 그러니까 어떤 바스켓을 고려를 하지만은 그 외에 변수들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펀더멘탈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는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비중을 크게 줄여나갈까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MSCI가 어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르헨티나 쪽도 신규 편입을 결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관련된 부분들 2월 말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미 간의, 미국 간의 정상회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얘기까지 나왔고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 어떤 전략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까? 예, 가장 먼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는 일단 태영아주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약 한 20일 정도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입된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되, 일단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를 반영하면서 올라오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가격 논리를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한 10%에서 20% 이상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비중을 줄일 자리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일정이 1박 2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1차 때는 사진 찍고 악수하고 이런 데 바빴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나왔었을 때 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보상, 즉 유엔 제재 완화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움직였던 남북 경협주는 좀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는 어떤 중소형주 중심으로 어떤 실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이나 아니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삼는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떤 남북경협의 바탕이 마련됐다, 어떤 장이 마련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어떤 관망하고 팔짱 끼던 대기업 쪽에 대한 참여가 좀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력이 있고 생산 능력이 큰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실질적인 남북 경협 관련된 쪽의 수혜 쪽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쪽으로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도 염두를 하면서 실질적 수혜주는 돈과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 쪽에 대한 흐름들이 먼저다라는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요즘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신규 테마로 편입된 종목들이 오히려 강한 시세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국면 쪽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도 된다 하는 쪽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상은 일정과 함께 어떤 확인이 될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나가면서 다가오는 일정과 관련된 성과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은 대표님한테 여쭤볼 게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많이 단기간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대표님께서 이제는 소폭씩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는 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 끝나기가 무섭게 지금 이 단기 조정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럴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2,000포인트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앞서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점 대비 12%나 올랐습니다. 이게 오늘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지수를 따져봤을 때 238.35포인트 저점에서 고점까지요.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반등 요인으로 따져볼 만한 그런 구간을 넘어서서 상당폭 상승됐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낙폭과대 측면하고 더불어서 작년 10월에 발생된 하락객 구간까지 쉽게 올라왔다. 그게 요전에 말씀을 드렸던 2200에서 2240포인트 구간이고 그 이상은 사실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하니까 여기서 걸리는 건 거의 비슷한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일째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계속 매물대를 막고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조정이 나타날 만한 그런 분위기는 잡혀 있었는데 악재가 나타났다. 거기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40포인트부터 2240포인트가 매물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상승이 가능했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지지력도 약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후루룩 내려버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악재가 해소가 되지가 않으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점이 217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 몇 포인트 정도 되는 상승의 24% 조정되는 구간까지 벌써 한 번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정 비율 이렇게 따져볼 때 38% 조정 비율이 나타나면은 213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2140에서 매물이 적은 구간, 여기 다 내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한 30포인트 이 텀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대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그 정도 조정 비율은 기대할 수가 있겠다. 해서 214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놓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뭐 추가적으로 조정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면 50% 적용을 해도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을 한다라고 해도 21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조정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시장을 보면 그렇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타나고 있는 조정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이제 상승이 남긴 힌트를 보면서 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전략을 꾸리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고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머징 마켓의 상대적인 강세 그리고 IT 업종의 주도력 이 두 가지가 이번 상승에서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 흐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표는 제가 1월 초에 1월 첫날 시장 열릴 때 스튜디오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했었던 표를 그대로 다시 업데이트한 겁니다. 과거 12년 동안 삼성전자하고 나스닥 시장 흐름을 비교했었던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IT 업종이 반전을 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은 항상 탄력이 강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 탄력이 꺾이고 IT 업황도 조정으로 접어들면은 다시 나스닥 시장 수익률로 수렴한다는 그것을 지금 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에 나타난 붉은 선이 위에 있는 붉은 선이 삼성전자고 위로 간격을 이격을 벌렸다 줄였다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격을 많이 넓혔다가 2017년에요. 2018년까지 이어졌다가 2018년 후반에 많이 줄이고 그것이 다시 이격을 넓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IT 업황이 돌아설 경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IT 업종들이 또다시 반전의 계기가 되고 이격도를 넓혀가면서 이머징 마켓의 상승만큼이나 우리나라의 IT 업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 그렇고 해외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실적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잉 같은 경우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랬죠. 보잉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수혜 기업이다. 법인세 절감 같은 그런 정책의 최대 수혜를 입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을 따져보니까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중국하고 무역 분쟁의 피해주로 꼽히기도 했었죠. 중국 쪽으로 넘겨야 될 물량들이 당연히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 보잉 쪽의 물량을 거부할 수 없는 꼭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분쟁하고는 별개로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이 이번 실적에서 또 확인이 된 것입니다. 해서 실적과 향후의 긍정적인 전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가진 기업은 앞으로도 어떠한 시장의 반전 포인트에서는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3월 중순이 되면은요, 이제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설 텐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 벌써 주가가 반영이 될 테니까요. 3월 중순까지, 이번 조정부터 3월 중순까지 매수 포인트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왔었던 이유는 이러한 어떤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반전될 가능성 때문에 종목을 골라내고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보잉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서 3월 중순 이후 프리어닝 시즌 대비한 전략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을 조금 더 프리어닝 시즌 쪽으로 눈을 돌려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1980선까지 밀렸다가 불안감이 해소되고 시장의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잦아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씩 올라온 건데 그러다가 확 올라왔잖아요. 이 잦아들었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악재로 크게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매맞을 때 돼가지고 그게 나와서 핑계가 되고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핑계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악재와 호재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반전이 되는 걸 우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느냐 그것을 가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휴장이라서 뭐 악재가 영향이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 관련해서 해외 선물 개장 이후에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중국 시장이 휴장이지만 실제로 글로벌 자산 시장에 이미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작 중국 자체는 휴장이지만 실시간 반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무역 분쟁이 과연 이게 돌발악재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역 분쟁 해소감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얘기는 이미 뉴욕 시장에서 지난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호재가 선반영된 것으로 이미 인식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무역 분쟁이 해소되면은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급락 가능성이 지난 주말부터 거론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위안화 환율은 이미 2월 1일부터 약세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악재가 발생이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그렇지만 중국 위안화도 그렇게 약세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미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다. 악재로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시장의 위치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1월 말에 모건 스탠리가 코멘트를 하나 했었죠.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작년에 위안화 포지션을 너무나 시장에서 축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 지금은 다시 포지션을 구축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중국 수출 기업이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작년 말에 이렇게 수출한 물량 밀어내기로 수출한 물량이 무려 680억 달러가 축적이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되면은 해외 자금이 유입될 테니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위안화가 추가 강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 바로 반등의 요인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세 반전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논리가 시장에 벌써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되려 단기 약세 흐름으로 돌아서는 재료의 반영도를 우리가 좀 가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위안화도 그렇고 한국원화도 그렇고 어제 약세까지 보이다가 이렇게 악재가 나오니까 강세 반전하고 또 원달러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위안화 선물 국제 선물 가격도 지금 음봉 기록하면서 단기 상승의 마무리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해서 무역 분쟁 이슈가 반영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도 조정받을 만한 구간이라는 점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더불어서 만약에 시장이 추가로 막 무너지고 막 그런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해석과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재료 반영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선반영하는 시장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 좀 감안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뒤따라가다 보면은 뒷북친다. 이 점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시장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고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 필요했는데 그 시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건강한 조정이라는 얘기를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실 조정이라는 단어를. 하지만 시장에선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점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시장이 만약에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자생력이 상실돼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자생력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제가 수치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아주 최근에 비근한 예로 들 수 있는 CME의 금리 선물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2월 말부터 1월 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요인 중에 또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12월 말 1월 초에 이 상승을 만들었었던 그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가 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가능성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말 1월 수준으로요. 그때는 시장이 상승하지도 않았는데요. 해서 따져보니까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7%, 그다음에 12월에 18.8%까지 올라섰고, 이게 작년 말 수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20년 1월에 그때 FOMC 회의 일정에서는 26%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8.2%포인트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50bp 인하 가능성마저도 3.4%까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5bp가 아니라 50bp 인하까지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다른 시장 상승의 한 축이었는데,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했다가 조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내려졌던 그 확률까지도 금방 올라온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이 빠르게 먼저 선반영을 하고 시장 상승과 하락에서 그 움직임하고 연동되는 작용을 하고 반작용을 하는 시장의 자생력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승 시에 호재성 재료가 이제 반영됐다 하면서 꺾일 수가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락 시에는 그러한 버팀목이 사라졌다가 다시 재부각되거나 오히려 예전보다 더 추가적으로 강해지면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해서 이 점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그 요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경기 바닥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외국인의 매수세, 그래서 재료 관련주보다는 경기 관련주 쪽으로 우리가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글로벌 유동성 변화하고 더불어서 이번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중기적인 가능성이라는 점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해서 이번에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었던 그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무엇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3월 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하루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오래 쉬었고요. 좀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데 어떤 전략들이 지금 유효할까요? 예, 지금 나타나는 점은 상승 목표 그 2200에서 2240포인트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완급 조절이 예상됐었던 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가 반전이 되는 모습, 그리고 IT 여건이 악화됐었던 걸 반영하고 수요가 재개되는 시점, 그 시점을 좀 선반영하는 기간이 3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3월 중순까지는 조정 시 매수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조정이 어디까지일까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그 구간을 좀 설정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에서 뭐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하는 재료주들이 뭐 대북 관련주도 있고 전기차, 수소차, 뭐 스마트폰 부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순환매를 다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수익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 인덱스를 벤치마크 수익률 초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그러한 포트폴리오는 이제부터는 약간씩 좀 줄여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실 게 맞는 것 같고 3월까지 조정 시에는 예전처럼 말씀을 드렸던 경기민감 업종 대표주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은 레버리지 업종 ETF를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시장이 좀 하락 조정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업종 ETF에 대한 접근은 조정의 한 38%를 넘어서는 구간, 그러니까 2140포인트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조정 구간을요. 그리고 타이밍상으로는 3월 중순까지로 좀 우리가 지수 붕괴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조정을 보면서 실적 악화 이후에 업황 사이클의 반전을 반영하는 기업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프리어닝 시즌에 적합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60일 신고가 흐름도 그때쯤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시장 대응 자용 전략을 좀 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에 프리어닝 시즌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저점 매수 전략도 유효한 지금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영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널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상세히 준비해놨습니다.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텐데요.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